안녕하세요. 영어 콘텐츠 제작그룹 원더플로어가 제작하는 영화 팟캐스트 방송 펀치 드렁크 무비의 스튜디오 토파보기 진행을 맡게 된 애니입니다. 스튜디오 토파보기는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코너로 하나의 스튜디오를 선정해 스튜디오들만의 독특한 특징이 담긴 대표적인 작품까지 토파보는 시간입니다. 이전에 파피님이셨죠. 저랑 같이 지브리를 비롯해서 디즈니, 픽사도 무비 매치업에서 다루었는데요. 무비 매치업처럼 경쟁을 하는 방식이 아닌 각 작품에 담긴 스튜디오의 색깔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는 라이카 스튜디오인데요. 아마 디즈니나 픽사, 지브리, 아드만 스튜디오보다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튜디오의 영화 제목을 들으시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설립되어서 오늘 다루어 볼 유령신부와 코렐라인을 시작으로 파라노만, 박스트롤, 쿠보와 전설의 악기,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등 대체로 2-3년 주기로 성실하게 작품을 만들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네, 라이카 스튜디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라이카 스튜디오의 가장 대중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팀 버튼과 마이크 존슨 감독의 2005년작 유령신부와 헨리 셀릭 감독의 2009년작 코렐라인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해 볼게요. 피타, 미아, 파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파피입니다. 네, 저는 애니이고요. 이제 인사도 했으니 본격적으로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의 주인공이죠. 라이카 스튜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작품들을 토파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라이카 스튜디오는 앞서 말씀드린 작품 중에서 하나라도 보셨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디즈니랑 픽사랑은 굉장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걸 아실 거예요. 네. 라이카 스튜디오는 대중적이기보다는 특정 관객을 노린 듯한 매니악한 성향이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만 해도 죽음이나 살인과 같은 것들을 전면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캐릭터 디자인도 보면은 우울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캐릭터들이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흥행에서는 그리 힘을 못 쓰는 스튜디오입니다. 작품 이름을 들어보면 사실 좀 생소한 게 많죠. 그래서 제일 흥행한 작품이 코렐라인인데 코렐라인도 제작비의 2배 정도밖에 못 벌어서 이제 본전은 겨우 찾은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라이카 스튜디오는 오늘 다룰 영화도 그렇고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최근작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는 3D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사용했다고 해요. 이거는 일반 스톱모션이랑 다르게 3D 프린팅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초기작보다 매끈해진 캐릭터 디자인들이나 질감이 눈에 들어와요.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가 제일 최근작이기도 한데요. 골든글로브에서 무려 겨울왕국 2를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해요. 안타깝게도 평가와는 달리 흥행은 그리 성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쉽네요. 자, 이제 저희가 선정한 유령신부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어두운 동화의 대표 주자, 팀버튼 감독과 라이카 스튜디오가 손을 잡고 만든 작품이죠. 역시 아까 말해주셨듯이 스톱모션으로 촬영되었고요. 2005년도 전미 비평가위원회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유령신부의 줄거리를 전반, 후반부로 나누어 살펴본 뒤 스튜디오의 특색이 드러나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피님, 초반부 줄거리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몰락한 귀족 가문의 딸 빅토리아 에버글롯과 생산 장수 일로 부자가 된 도트 가문의 아들 빅터. 에버글롯 가문은 딸의 결혼을 통해 자신들의 잃은 부를 되찾으려고 하고 빅터의 부부는 자신들이 얻지 못한 귀족의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순수한 빅터와 에버글롯은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혼 전날 밤 서약을 외우지 못해 빅터는 골머리를 앓습니다. 그때 초대받지 못한 수상하고 낯선 남자 바키스 비턴이 등장해서 두 사람의 결혼의 회방을 놓고 빅토리아의 주위를 계속해서 맴돕니다. 이후 빅터는 고요한 숲속에서 결혼 서약을 연습합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다가 반지를 끼워주면서 멋지게 서약을 마무리하려던 찰나 사실 그 나뭇가지가 사랑을 위해 도주했다가 연인에 의해 살해당한 유령신부 에밀리의 손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유령신부는 빅터의 서약에 응하고 두 사람은 저승에서 부부가 됩니다.
에밀리는 이승에서 못다한 사랑을 저승에서 하길 원하고 빅터는 빅토리아와 결혼하기 위해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초반부 줄거리인데요. 영화를 재생하자마자 먹빛이 화면을 가득 채우죠. 사실 포스터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풍기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사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컬러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다 이제 흑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영화의 이런 미술적인 표현들 중에서 혹시 미아님의 경우에는 유독 인상 깊었던 미술이나 디자인이 있었나요? 아, 네, 저는 영화를 볼 때 색감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승에서 훨씬 한색 계열로 나타나고 저승에서의 색감이 훨씬 난색 계열로 나타나요. 이게 합스카치 주문을 통해서 저승에서 이승으로 올라갈 네네. 때 네. 그 까마귀 알이었나요? 네, 그걸로 이렇게 차라랑 이렇게 이승으로 가는데 따뜻했던 색감에서 확 차가워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무관심하고 건조하게 살아가는 이승과 달리 저승이 좀 자기 주관대로 재치 있게 놀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혹시 파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좀 비슷한 부분에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 저승을 이승보다 훨씬 더 활발하고 되게 색감도 화려하고 되게 알록달록하잖아요. 거기 사람들도 이제 훨씬 더 활기 있게 생활을 하고 좀 저승이 활발한 것도 활발한 건데 이승이 엄청 대비되게 진짜 거의 죽은 도시처럼 맞아요. 그려지고 색감도 되게 푸르딩딩하고 이런 게 되게 인상이 깊었고 대비되는 그런 부분이 그리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저승의 경우가 좀 더 활발하고 다채로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승에서는 앞으로 살 날들이 많이 남아있고 죽기 전까지 되게 이뤄야 할 것들과 걱정과 이런 게 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승은 이미 죽은 뒤니까 막 걱정거리도 없고 좀 그래서 사람들이 활기 있게 더 인생을 즐기면서 저승에서 지내지 않나 좀 그런 대비되는 게 색감으로 잘 나타난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보면 저승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놀자 네, 맞아요. 계속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렇게 두세 개를 오고 가는 경우에는 관객들이 봤을 때 한눈에 이 공간이 바뀐 걸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색감도 색감이지만 좀 디자인적으로 차이가 드러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저승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되게 세트가 왜곡되어 있고 이제 콘트라스트도 되게 강하게 표현됐는데 사실 이거는 찾아보니까 이거를 뭐 반영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감히 짐작을 해보건데 그 1920년대 그 독일 표현주의 사조랑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표적인 작품이 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나 노스페라투라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에 나오는 세트 디자인이랑 좀 닮은 구석이 있어서 그것도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이게 이승을 표현할 때는 되게 첨탑도 뾰족하고 반원형 아치 같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게 고딕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찾아보니까 고딕 양식을 반영하기도 했고 그 하이라이트에 나오는 교회 있잖아요. 결혼식 올리는 교회. 그 교회는 실제로 런던이랑 파리에 있는 교회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다른 두세 개를 표현하는 게 어떤 건축 양식이나 이런 세트 디자인을 통해서도 되게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건축적으로도 굉장히 표현력이 돋보이는 영화네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승이 마냥 엄숙하고 진지한 공간이 아니라 유머도 있고 우정도 있는 공간으로 표현이 되는데 혹시 저승에 관해서 유독 기억에 남는 설정이나 디테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죽음이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좀 엄숙하게 다뤄지고 어떤 유머 같은 것을 좀 배제된 걸로 많이 다뤄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죽음에 대한 엄숙함을 버리고 이제 곳곳에 유머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그게 진짜 영화 보면서 빵 터질 정도로 이게 뭐야? 이러면서 약간 빵 터질 정도로 재밌게 봤거든요. 이게 처음에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바텐더가 환영시켜주는데 밑에 목밖에 없으니까 막 바퀴벌레가 태워주잖아요. 약간 징그러운데 웃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반으로 막 갈라지고 사람이 이제 술을 마시니까 이게 살도 없고 장기도 없잖아요. 이게 마시면 이게 밑으로 꼴꼴꼴꼴 쏟아지는 그런 액체들 그리고 이제
그 빅터가 자신이 되게 애지중지 여겼던 그 반려견을 저승에서 만나잖아요. 저승에서 만나니까 야 너 죽은 척 해봐 이러니까 못 하잖아요. 고개를 가웃 이러잖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기치 못한 유머가 곳곳에 숨어 있는 것 때문에 진짜 재밌게 본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머릿속의 생각을 귓속의 벌레로 표현했던 게 되게 재밌었는데요. 네. 맞아요. 저도 살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음. 되게 복잡한 생각이 들 때 생각 그만해. 그러면서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제가 그냥 손으로 빼버리면 좋겠다고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에밀리처럼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쭉 빼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에밀리 눈에서 벌레가 어,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서 얘기하니까 짜증나서 에밀리가 눈 맞아. 속에 손 넣어서 맞아, 벌레 맞아. 쭉 빼고 막 이런 디테일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건 네 안의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맞아. 울리면서 그리고 팀버튼식 유머가 좀 돋보이는 것 같은데 팀버튼은 비틀주스라는 작품에서 그 3번을 부르면 나오는 유령 같은 게 나오고 이게 이승이랑 저승의 이렇게 경계에서 되게 위트 있고 유머러스한 표현을 했던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죽은 자들이 산자들의 세상에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그 교회 앞에서 유머가 되게 웃겼는데 저한테는 그래서 목사가 막 물러거라 하는데 시체들이 교회에선 조용히 해야지 이러면서 들어가서 엄청 되게 틀을 깨는 대사여서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저승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차이도 또 보이는데요. 신부, 그러니까 에밀리의 경우에는 살이 좀 붙어 있잖아요. 네. 왜냐면 비교적 맞아요. 최근에 죽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살이 좀 붙어 있는데 또 비교적 일찍 죽은 시체들은 아예 뼈밖에 없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런 식으로 되게 캐릭터의 디자인을 독특하게 설정을 해놨는데 혹시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그냥 일단 에밀리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사실 어렸을 때 진짜 봤을 때는 그 빅터 캐릭터가 좀 더 기억에 남았는데 지금 보니까 에밀리가 더 그렇더라고요. 코렐라인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디테일이 되게 잘 느껴져서 좋았는데 에밀리랑 빅터랑 마주보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장면에서 이제 빅터는 약간 먹색의 그런 현실 세계의 색채랑 닮아 있는데 에밀리는 푸른 조명이 이제 온몸에서 약간 뿜어져 나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약간 달빛을 받아서 빛나는 맞아요. 그런 네. 느낌. 그런 느낌도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거를 좀 시각적으로 한눈에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에밀리가 입고 있는 어떤 찢어진 웨딩드레스나 이런 머리칼 같은 것들이 약간 바람에 흩날리게 잘 표현돼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이 캐릭터성을 바탕으로 체형이나 얼굴을 디자인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 그런지 거의 대부분 캐릭터들이 어느 정도 각진 게 없이 둥글둥글하다는 점이 좀 맞아요.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그 아주 다양한 원형들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빅토리아의 어머니 아버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경우는 되게 뾰족하고 그런 맞아요. 성격이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맞아요. 표시되고 되게 아버지는 이렇게 무겁고 엄중한 그런 네. 분위기를 엄청 둥글 네. 넓적한 아. 원형으로 표현한 것 같아서 약간 되게 짤뚱하게. 맞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도 이제 눈으로도 확 보이는데 그 어머니랑 아버지 등장할 때마다 음악이 좀 깔리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느낌이 확 살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음악도 한몫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에밀리와 빅터가 만나게 되는 전반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미안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빅터는 꾀를 내어 이승에 있는 부모님에게 결혼 허락을 맡을 것을 제안해요. 에밀리와 빅터는 이승을 방문하고 빅터는 그녀 몰래 빅토리아를 만나 자신이 저승으로 가게 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빅터의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빅토리아는 그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데 실패합니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빅토리아의 어머니 아버지는 돈이 많아 보이는 빅턴과 그녀를 결혼시키려 합니다. 빅터는 그녀가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밀리와 결혼하기로 결심합니다. 공교롭게도 저승과 이승이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죽은 자들은 산자들의 세계로 찾아갑니다. 서약의 끝을 바라보는 순간 에밀리가 빅토리아와 눈이 마주치게 되고 그를 위해 결혼을 포기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자신을 죽였던 돈을 노리는 비열한 남자 빅턴을 발견합니다.
빅터는 에밀리에게 끝까지 상처를 주다가 스스로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데요. 에밀리는 빅터와 빅토리아의 결혼을 축복하며 푸른 나비가 되어 사라집니다. 네, 개인적으로 디즈니랑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점이었는데요. 영화 중간중간에 뮤지컬 넘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는 되게 영화가 내내 다크하고 좀 어둡고 으스스하게 느껴졌는데 네. 그나마 그 중간중간에 이런 뮤지컬 넘버들 때문에 동화적인 요소들이 좀 추가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맞아요. 여러분은 혹시 약간 좋았던 음악이나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그렇게 특별하게 막 좋았다고 느껴지는 건 없었는데 애니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실 그게 극 분위기를 확실히 좀 풀어주는 지점이 네. 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났던 영화가 있는데 로키 호러 픽처쇼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저는 봤어요. 너무 저는, 제가 네. 너무 좋아하는 그런 약간 괴상한 느낌의 정말 정말 좋아하는 컬트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그 영화도 보면은 줄거리가 트랜스실베스타인 행성에서 온 트랜스젠더 외계인의 저택에 들어가게 된 신혼부부의 이야기거든요. 아니 행성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에요. 행성 이름이 약간 모든 걸 다 이게 주인공의 말해주는- 캐릭터성이랑 네. 똑같죠. 그래서 유령 신부도 되게 칙칙한데 괴상한 유머들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 로키호러 픽처쇼는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는 아닌데 만화 같은 사람들의 생김새도 그렇고 유머 코드 같은 것들이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미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에밀리의 장점에 대해 말해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거미랑 귀 속 벌레랑 이렇게 네. 시작하는 노래인데 그 음악도 좋은데 가사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지 하면서 산 게 뭐가 중요해 성격이 중요하지 이렇게 납득을 시켜주는 음악도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거미랑 벌레가 되게 스윗 맞아요. 스윗 그 자체예요. 되게 영화에서 꼭 그런 귀요미들이 꼭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를 살려주고 그런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딱 감초 역할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영화를 보면서 아쉬웠던 점도 있었나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땐 그냥 마냥 재밌다 이러고 보고 진짜 10년 만에 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그 사실 그냥 처음 봤어요. 러닝타임 짤래? 맞아요. 너무 좋은데? 이러고 봤어요. 근데 이게 코렐라인을 보고 보니까 약간 그 코렐라인에 비해서 너무 갈등이 쉽게 풀어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이승이랑 저승이랑 만나서 화해해서 풀리는 얘긴데 너무 갈등에 비해서 쉽게 풀리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계속해서 에밀리가 희생을 하면서 뭔가 사건이 해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또 결국 에밀리는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원하는 짝을 만나서 저승에서라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승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고 그나마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사랑의 결실을 이뤄주기 위해서 자기가 또 희생을 하고 약간 끝없이 에밀리가 되게 불행하고 희생하는 일만 생기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마지막에 꼭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도 좋은 사랑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렇게 끝내면은 이야기가 너무 재미없었을 것 같긴 한데 좀 아쉬웠어요, 살짝. 그래서 그 결말이 마냥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에밀리가 되게 희생하는 장면들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변 남성 캐릭터들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에밀리에게 자꾸 상처를 주는 게 많이 나와서 속상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좀 다른 의견인데요. 이게 마냥 희생으로 지어지는 결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비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나비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동안 계속 결혼을 위한 결혼을 준비를 했잖아요.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 아니고 좀 사회 간섭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랑을 찾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일말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사랑보다는 아예 그냥 그 사랑이라는 관념 자체에서 좀 벗어나고 자유로워지는 결론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브리저튼 다들 보셨나요? 저 봤습니다.
아, 다들 왜 이렇게 수줍어하시나요? 아무래도 내용이 저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시즌 1 특히 재밌게 봤었는데 거기 나오는 좀 사랑의 서사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에밀리 이렇게 꽉 닫힌 해피엔딩이라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의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아, 되게 맞아.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이걸 또 다시 한번 봤는데 빅턴이 저는 정말로 사실 크게 이제 저희 뇌리에 깊게 박히는 캐릭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네. 그 마지막에 죽기 전에 혹시 죽어서도 심장이 아프나? 이러잖아요. 너무 나빠. 진짜 너무 못됐어요. 진짜 한 대 어. 이렇게 확 지어받고 싶은 아, 그런 그렇게 반드시 저승 가서 이제 친구들의 응징을 받겠죠. 맞아요. 빅턴 같은 네. 캐릭터는. 진짜. 빅턴이 진짜 약간 에밀리를 한 번 죽였는데도 되게 맞아요. 얘를 막 감정적으로 엄청 괴롭히고 약간 이런 맞아요. 느낌? 맞아요. 그리고 표면적으로도 2번 죽여요. 처음 죽이고 그러네. 칼로도 네, 또 찔르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진짜? 못된 놈이에요. 보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살짝씩 됐던 것 같은데요. 영화 보면서 괜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한테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지, 만약에 이승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빅터처럼 이승으로 가려고 애쓸 것 같은지, 아니면은 저승에서 새로운 사랑을 찾을 것 같은지. 저는 저도 이런 거 보면은 반드시 상상을 해야 되는 MBTI라서 안 하면 섭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지금 현실에서의 약간 상황이 먹빛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저승에서 이게 제 취향이 있으면은 거기서 눌러붙어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미아님은 저는 부끄럽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등바등 저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빅터처럼 위에서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했으면 저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볼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릿속으로는 계속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제 올라가야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이 저승에 있다면은 이 사람한테 너무 좀 미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맨날 머리로는 가야지 올라가야지 이러면서 한 3, 40년 눌러 살지 않을까. 40년이요? 100년으로 하는. 네, 영화의 결말까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영화의 제작 과정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캐릭터 디자인은 팀 버튼이 그린 최초의 스케치가 원안이래요. 생김새만큼이나 움직일 때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캐릭터를 발전시켰다고 해요. 사실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 빅터랑 팀 버튼이랑 되게 닮았네. 헬레나 보넴 카터랑 에밀리랑 되게 닮았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목소리 캐스팅 이후에 주요 캐릭터와 연기하는 배우의 외모를 일치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빅토리아 있잖아요. 네. 빅토리아 네. 그 배우도 에밀리 왓슨이라는 배우가 목소리 연기를 맡았는데 네. 혹시 펀치 드렁크 러브의 그 베리가 사랑하던 그분 그분이신가요? 네,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영화 속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거든요. 아. 베리랑 이제 같이 연인으로 등장하셨던 되게 그 눈망울이 되게 순수하시고 네. 되게 다른 세계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맞아요. 있는데 그런 분위기가 캐릭터에 은근 또 반영이 잘 된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령 신부가 기술적으로 최초의 타이틀을 거머쥔 작품인데요. 애플의 파이널 컷 프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편집된 최초의 장편 스톱 애니메이션이자 디지털 SLR 스틸 카메라로 촬영된 장편 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게 좀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파이널 컷 프로가 저희가 되게 흔히 사용하는 그냥 네. 편집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로 장편 스톱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는 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맞아요. 장인은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진짜. 왜냐면 이게 스톱 애니메이션이면은 이게 이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끊어서 붙인 과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 힘들었을 텐데 이제 또 특히 공을 들인 부분은 인형들의 섬세한 표정이라고 하는데요. 인형 제작자들은 인형의 머릿속에 전동 장치를 심어서 표정을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들었대요. 그래서 인형의 귀나 머리에 숨겨진 지점을 렌치 같은 것으로 움직여서 인형이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표정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주인공들이 사실 막 생기가 느껴지는 그런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표정 때문에 저희가 좀 보면서 공감하고 이렇게 이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제작을 해야 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이런 섬세한 손길들이 있었으니까 유령신부의 오싹한 분위기가 잘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유령신부의 제작 과정부터 장면들까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라이카 스튜디오의 색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죠. 2부에서는 코렐라인을 집중적으로 톱파보겠습니다. 영화 코렐라인에 삽입된 OST 드리밍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온 스튜디오 톱파보기입니다. 지난 1부에서는 유령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받지 못하는 외로운 소녀의 모험, 코렐라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코렐라인은 최근 아마존 오리지널로 인기를 끌었던 멋진 징조들의 닐 게이먼의 또 다른 장편 소설 코랄린을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2010년 오스카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상 후보로 오르기도 했죠. 먼저 코렐라인의 전반부 줄거리를 피타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쩐지 낯설고 기묘한 동네 핑크팰리스 아파트로 이사온 코렐라인입니다. 매일매일 마감에 시달리며 글을 쓰는 부모님은 자신을 성가시게 여기고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코렐라인은 외로움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왜 태어났니?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와이비를 만납니다. 와이비는 자신의 할머니 집 창고에서 발견한 것이라며 코렐라인과 똑 닮은 인형을 하나 줍니다. 여느 때와 같이 와이비가 준 인형과 무료한 날을 보내던 중 1층 방 안에 작은 문을 발견합니다. 단추 모양의 손잡이를 가진 열쇠로 문을 열자 꽉 막힌 벽이 나타납니다. 실망도 잠시 밤이 되자 다른 세계로 통하는 마법 같은 공간이 열리고 코렐라인은 그곳에서 완벽한 모습의 다른 엄마 아빠를 만납니다. 맛있는 음식, 예쁜 옷,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놀이들, 깔끔하고 예쁜 방,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부모님까지. 다른 점이라면 그들의 눈이 열쇠 구멍과 같은 단추라는 점입니다. 코렐라인은 밤만 되면 현실과 다른 세계를 오가면서 모험을 즐깁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어릴 때 본 것도 아니고 성인이 돼서 처음 봤어요. 네. 근데 그래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여러분은 혹시 괜찮았는지? 저는 이거를 진짜 언제 봤지? 고등학교 때인가 봤나?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인상 깊게 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봤는데 이게 어렸을 때도 몰랐는데 지금 눈에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고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유령 신부도 그렇지만 코렐라인도 그랬는데 코렐라인은 진짜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진심으로 무서웠어요. 이게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이랑 공허 모르는 것 같아도 애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네. 예민함이랑 또 타인의 결핍을 무기 삼아서 약간 휘두르는 마녀의 모습이 되게 섬뜩하고 사실 사람이 결핍이 있으면 그런 상황에 쉽게 넘어가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은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지금의 어린 아이들이 보면 되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볼지도 좀 궁금했고 그렇지만 또 모험 자체로는 봤을 때는 되게 재밌는 소녀의 모험기였다. 네, 저는 그랬습니다. 아 이거 어린이들이 봐도 될까요? 사실 아,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전체 관람가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모험 자체로 봤을 때 피타님께서는 되게 흥미진진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이의 약간 예민한 감수성 이런 거를 잘 고려를 못하고 봐서 그런지 저는 그냥 되게 흥미진진하게 너무 재밌게 네. 잘 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무서워했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림체도 되게 제 스타일이고 연출도 너무 좋았고 무섭다기보다는 진짜 재밌다,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하고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외로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씁쓸한 면이 있는 영화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안 좋아하는 분위기의 영화긴 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섭고 섬뜩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공포 영화도 되게 못 보는 편인데 이 영화는 공포 영화 봤을 때 그런 꺼림직한 기분보다는 조금 더 울림이 있고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고 느껴졌어요. 이따 이야기할 거지만 결말에 대한 해석이 갈리는 지점이 있어서 그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로 다왔던 것 같아요. 저는 애니님과는 반대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르고 네 피타님처럼 으스스한 분위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근데 어렸을 때 정말 무섭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봤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문을 처음 발견할 때 코렐라인 인형이 움직여서 이렇게 섬찟하게 누워 있잖아요. 맞아요. 저 진짜 그거 낮에 봤는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좋아서 다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렸을 때 혹시 어떤 부분이 좋으셨어요? 그게 궁금해요. 어떤 좋은 기억 때문에 다시 보게 됐는지. 저는 작은 문이 나오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작은 문에 꼭 맞는 그 작은 열쇠 네. 그리고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환상적인 그 통로 이런 게 맞아요. 좀 너무 펼쳐지잖아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환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인상 깊어서 코렐라인 제 인생 영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저도 갑자기 딱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어렸을 때 저도 약간 그 코렐라인의 그 인형도 되게 뭔가 좋았고 약간 인형도 되게 좋았고 약간 그 막 애가 서랍을 열어서 엄마가 숨겨놓은 그 단추 모양 그 열쇠를 찾는다던가 그리고 그 열쇠가 그 작은 문에 딱 들어맞고 저는 그냥 그런 요소들이 저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작은 문이랑 열쇠랑 맞아요. 이런 거. 되게 아기자기한 요소들이 잘 네, 심어져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되게 모험극인데 자기가 뭔가를 찾아가고 풀어가는 네. 그런 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또 약간 동심적인 부분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애니메이션이면 대부분 보는 대상이 아이들인데 이 영화에서 코렐라인이 사는 현실은 사실은 너무 현실적이고 좀 사실적이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제일 되게 마음 아팠다고 해야 되나? 이제 코렐라인이 밤에 다른 엄마 아빠 집에 있다가 아침에 딱 눈을 떴는데 시공창 같은 내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눌어붙은 벽지나 위에 모빌이 달려 있는데 그것도 약간 낡아 있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네. 살다 보면 갑자기 약간 내 삶이 별 볼 일 없다는 거를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린 나이에 벌써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고 그 엄마 아빠는 나한테 무관심하고 친구도 없고 유령신부 때도 그렇지만 약간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크게 관심이 없고 진짜 아이들이 약간 알아서 성장해야 되는 그런 걸로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사실 라이카 스튜디오의 영화는 딱 2개 이거 봤지만 이게 이 스튜디오 영화 속의 아이들이 되게 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팀버튼 전시회에 갔다 왔거든요. 네네. 근데 팀버튼 감독이 했던 말이 그 전시회에 딱 그 전시가 돼 있었는데 네. 어떤 말이었냐면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게 괴물이라고 생각하냐. 진짜 무서운 건 현실이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라는 말이 우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팀버튼 감독의 네. 작품뿐만 아니라 네. 라이카 스튜디오 전체의 작품에 관통되는 이야기 같다고 느껴졌어요. 이 작품도 그렇고. 맞아요. 네, 저도 으스스한 동화적인 분위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팀버튼 인터뷰에서 봤던 내용이 그게 전시회에 적혀 있군요. 아. 저도 그 아이들이 접하는 현실이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고 현실 세계는 좀 무섭고 으스스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동화적으로 풀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고 그 세계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방년 24세인데도 그 말이 굉장히 공감되네요. 현실이 제일 무섭습니다. 맞아. 아, 그럼 혹시 파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약간 코렐라인이 처한 상황이 저는 픽사의 인사이드 아웃의 주인공과 좀 되게 맞아요. 유사하다고 저는 느꼈어요. 이게 어릴 때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사를 다녀야만 하잖아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살던 데서 이사를 오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인사이드 아웃에서도 똑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애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코렐라인도 이게 이사를 오고 엄마 아빠 때문에 좀 외롭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녀의 그런 꾀임에 좀 더 넘어가지 않았나 해서 문제의 발단이 똑같이 아이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거주지에 대해서 선택권이 없는 약간 아이들의 상황 이런 것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면들이 으스스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한테 좀 사랑을 받게 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코렐라인은 영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름이 잘못 불리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처음 다른 세계로 갔을 때 다른 엄마가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자 그때서야 좀 환하게 웃기 시작해요. 사실 이름이라는 거는 정체성이라는 문제와도 굉장히 연관이 많잖아요. 혹시 이런 설정을 이름을 통해서 넣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라이카 스튜디오가 이름에 대해 말하고 싶은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라는 그 라이카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그 자기는 괴물이라고 인정하지 않지만 괴물인 주인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괴물의 학명이 나오고 되게 복잡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학명이 나오고 괴물을 만났을 때 남자가 지어준 이름이 있어요. 미스터 링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행을 하면서 또 본인이 선택하게 되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이름은 또 수잔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여행에서 이름이라는 소재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거기서 지명도 등장하는데 그 지명도 인간이 지은 거고 환상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거부해요.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해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화들에서 이름이 갖는 그런 상징성 때문에 장치로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도 결국에는 이름을 찾아 나서는 여정이었고 그 치히로가 결국에 마지막에 이름을 찾아서야 맞아요. 그 원래 살던 세계로 맞아요. 네, 약간 맞죠. 그렇게 이야기가 풀리잖아요. 그래서 코렐라인도 이제 사람들의 본인의 이름을 이제 제대로 불러줬을 때 그제서야 활짝 웃지 않았나. 약간 사람들이 본인을 제대로 코렐라인으로 인식했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활짝 웃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되게 궁금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캐롤라인이라고 막 부르고 약간 진짜 저 정도면 좀 불러주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 듣고 보니까 약간 자기가 주체적으로 이름을 찾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름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규정한 자기 이름을 찾는 게 되게 라이카 스튜디오에서 찾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영화 속에서 현실 세계, 다른 세계가 극명히 대비되잖아요. 색감은 물론이고
다른 세계에서는 모든 결핍이 사라지게 되죠. 유독 눈에 띄는 설정이나 재밌었던 포인트들이 있으신가요? 아까 유령신부에서 색감 이야기도 했지만 유령신부와 비교해봤을 때 같은 어두운 톤이어도 코렐라인은 좀 빛나는 느낌들이 있어요. 되게 밤의 세계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들이 있어서 좋았고, 그리고 찰흙으로 만들어서 그 특유의 끈적끈적하고 촉촉한 느낌을 주고, 심지어 사운드도 좀 촉촉한 그런 네, 맞아요. 느낌을 줘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문을 연다는 설정이 되게 서양에서 보편적인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도 그렇고 나니아 연대기는 장롱문이긴 하지만 네, 나니아 연대기도 그렇고 오늘 다루는 코렐라인도 그렇고 사실 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비튼 이야기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말하는 고양이 채셔를 닮은 몸을 마음대로 늘리는 점은 검은 고양이가 그렇고, 그리고 세계를 마음껏 오가는 그런 측면은 시계토끼 같기도 했고, 그리고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는 앨리스처럼 코렐라인 빼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길쭉하고 긴 미로를 통과한다는 거, 그리고 붉은 여왕같이 되게 강한 여성이 어린 소녀랑 대결한다는 점, 이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코렐라인 이야기는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살짝 비튼 것 같다는 생각도 우와. 하기도 했어요. 아니 너무 많은 부분이 닮아 있네요. 그 혹시 그 케이크에서 글씨가 웰컴 홈에서 위에 O가 네. 2개로 더블로 돼 있던데 혹시 네네. 이거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게 O 위에 동글뱅이 약간 돼지꼬리 이렇게처럼 그게 써 있거든요. 네. 그렇게 쓰는 O가 더블 루프 O라고 해서 그렇게 O를 쓰면은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그 케이크에 웰컴 홈 이렇게 써져 있는데 웰컴에는 O가 그냥 O거든요. 네. 근데 홈에만 이 더블 루프 O가 써져 있어서 웰컴은 하지만 이 홈은 가짜다. 이 홈은 거짓이다. 약간 이거를 그 케이크에 써져 있는 글씨로 표현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소름이에요. 네. 그래서 영화의 전반부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영화의 후반부 줄거리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어느 날 코렐라인의 다른 엄마는 그녀에게 이 세계에서 살 것을 권유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눈을 단추로 꿰매야 했는데요. 코렐라인은 겁에 질려 몰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려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다른 엄마의 호의는 사실 사랑할 대상이 필요했던 마녀의 치장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코렐라인은 거울 뒤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그녀와 같이 외로운 아이들이 단추로 눈을 꿰매고 마녀에게 영혼을 빼앗겼음을 알게 됩니다. 결국 탈출에 성공하고 돌아온 것에 기뻐할 찰나 집에 돌아오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마녀가 그들을 스노우볼에 가둬버린 것인데요. 코렐라인은 부모님과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금 다른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고양이의 조언에 따라 게임을 하게 된 코렐라인과 마녀, 미스 포시블과 스핑크스가 건네준 물건으로 아이들의 잃어버린 눈을 찾고 마녀를 깨어내 스노우볼에 있는 부모님도 무사히 데려오게 됩니다. 부모님은 자신들이 마녀들에 의해 납치되었음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안도도 잠시 다툼 사이 잘린 마녀의 바늘손이 현실 세계로 넘어와 하나뿐인 열쇠를 훔치려 합니다. YB, 고양이와 함께 힘을 모아 깊고 깊은 우물 속으로 바늘을 넣어버립니다. 이제 코렐라인은 다른 엄마, 아빠가 아니라 진짜 현실의 엄마, 아빠, 이웃들과 작은 정원을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부분이 많고 많은 신체 부위 중에서 특히 눈을 원하잖아요. 네. 눈을 달게 되면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마녀에게 종속돼 버리는데 네. 여기서 왜 하필 눈일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궁금했는데 다른 신체 부위 저희가 생각이라고 하면 보통 뇌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근데 왜 굳이 눈이었을까 생각해봤을 때 일단 한마디로 다른 세상은 결핍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지루할 틈도 없고 그 세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단추로 눈을 깨워야 되고 근데 세상을 더 이상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건데 C라는 표현이 그 보다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I see, 안다
하는 인식의 문제와도 연관되잖아요. 그래서 삶에서 이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으면 이제 환상 속에 갇혀 사는 이제 작은 세계에 유폐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비극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들을 보지 못하고 만약에 내가 상상한 만들어낸 세계는 물론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지만 내가 진짜 그 현실을 보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충만하지는 않아도 작지만 진실된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시라는 표현에서 또 이중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었네요. 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을 빼앗는다는 의미가 조금 마음을 조종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코렐라인이 아이들의 눈을 모두 찾은 뒤에 마녀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얀색으로 다 바뀌게 되잖아요. 네. 이 장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무서웠거든요. 너무 하얗게 이게 약간 인사이드 아웃의 그 장면 아, 추상의 세계로 추상의 넘어가는. 맞아요. 그 장면하고도 좀 연결이 되긴 했는데 그 장면에 비해서 훨씬 더 오싹하고 맞아요. 약간 소름 돋게 그려졌던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장면이 소름 돋게 느껴졌던 게 그 하얀 색감도 있지만 그때 나누는 대화들이 좀 오싹했거든요. 그 이곳을 둘러보렴 참 작은 세상이야 하는데 마녀가 코랄라인이 원하는 것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뒤에 세상이 없는 거거든요. 걷는데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랄라인의 욕망이 딱 집에 한정돼 있는 크지 않은 작은 소망이었다는 뜻인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대사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어린 아이가 바라는 게 큰 게 아니고 딱 그 집에 한정돼 있는 그 의미였던 것 같아서. 우시는 거 아니에요? 피터님 진짜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 슬프네요. 이게 사실 저도 하얗게 다 변하잖아요. 근데 네. 결국에 진짜 남는 게 마녀의 집밖에 없다는 거 진짜로 된 거는 그게 좀 슬펐던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파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게 갑자기 네네네. 깨지면서 맞아요. 검정색으로 바뀌면서 흰색으로 싹 바뀌는 게 네. 진짜 시각적으로 좀 인상 깊게 본 장면이었고 계속 걷다 보면은 또 다시 그냥 마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약간 페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가짜 세계에서 마녀의 집만이 진짜인 그런 상황?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네, 이런 하얀 길에서 이어져서 영화 클라이막스로 치닫을수록 미술은 좀 더 장식적이고 풍부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으면 어떤 장면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영화가 모험에 관한 영화잖아요. 그래서 조력자가 등장하고 좀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아이템들을 얻어내는 과정이 되게 흥미롭게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덕심을 자극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반지를 얻을 때 사탕을 이렇게 찰찰찰찰 이렇게 깨부셔서 얻어내잖아요. 그 네. 가운데 옥빛의 예쁜 반지가 있기도 하고 그 기차로 소스를 이렇게 운반해주기도 하고 샹들리에가 싹 돌아가면서 음료수가 내려오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 동화 같은 요소들이 되게 특이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 영화의 그런 소름 돋는 분위기를 좀 중화시켜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저는 하나의 그 디자인이 너무 강렬해서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그 마녀의 방에 감히 이름을 내뱉기도 두려운 그 바선생 가구 디자인이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진짜 그 간혹 자취방에 바선생 나오면 바선생한테 집 주고 도망갈 거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그렇게 큰 바선생이 나를 앉혀준다면 전 그 자리에서 기절하겠습니다. 저 카프카 소설의 그 나가 벌레가 됐으면은 그 크기가 됐을까 싶기도 했고 아니. 정말 바선생 저 여기에 대해서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창문을 열어두고 외출을 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방을 불을 켜고 나갔던 거예요. 아. 그래서 벌레들이 그 불을 보고 들어왔는데 진짜 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방에 들어왔는데 벽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소리도 못 지른다는 그 공포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때 직접 체험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잡았어요? 이제 제가 룸메가 있어서 어. 룸메한테 방에 가만히 앉아있는 룸메한테 가가지고 저기 미안한데 벌레 잘 잡냐고 너무 다행이다.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약을 뿌려줘가지고 아. 결국 그 친구는 죽고 아. 그런 사건이 진짜 얼마 전에 있어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조금 진짜 PTSD가 진짜, 오지 진짜. 않았나. 네. 그리고 좀 결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유령 신부의 경우에는 좀 닫힌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사실 결말이 해피인지 새드인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사실 저는 이것도 닫힌 해피엔딩인 줄 알았거든요. 마녀 물리치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여겼는데 코렐라인 치기만 해도 새드 엔딩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뜨더라고요. 네. 보니까 되게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제시되는데 보고 맞아요. 나니까 왠지 영화가 안 끝난 느낌 맞아요. 아시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더 섬뜩했고 그래서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 음. 코렐라인이 마녀한테 계속 농락당하고 있다고 네. 생각하면은 혹시 더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이게 코렐라인을 되게 제가 주기적으로 찾아보는 영화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이게 결말의 해석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게 새드 엔딩일 수 있다는 그런 요소들을 보고 나니까 완전히 새드 엔딩과 그리고 마녀가 다시 코렐라인을 괴롭힐 거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요소가 되게 많은데 열쇠를 되게 잘 간직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코렐라인이 그 마녀의 손을 우물로 떨어뜨릴 때 열쇠의 끈을 사용해서 열쇠랑 같이 마녀의 손을 우물 아래로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게 열쇠가 마녀의 손에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그래서 마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마지막에 이제 막 다 같이 파티 같은 거 하면서 정원 모습을 위에서 비춰주는데 네. 거기에서 그 정원의 전체 모습이 어떤 여자의 얼굴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코렐라인인데 또 네. 마녀의 얼굴이라는 말도 되게 많아서 네. 코렐라인이 아직도 마녀의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사실 해피엔딩은 아닌 것 같아요. 코렐라인 어떡해요? 저도 닫힌 해피엔딩인 줄 알았는데 설득당했어요. 그렇죠. 이게 알아보면은 완전 새드? 뭐 사실 새드 해피라고 나누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이야기가 절대 안 끝난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아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데 코렐라인 제작기도 또 궁금해지네요. 여러 가지 재밌는 요소들이 또 많은데요. 코렐라인도 유령 신부처럼 스톱 모션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해요. 세트부터 인형까지 100%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또 정원에 등장하는 많은 플립들은 모두 인조털로 만들거나 하나하나 또 색을 칠해서 꾸몄다고 해요. 과수원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려 49그루의 나무를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코렐라인 인형 28개가 제작되었다고 해요. 또 현실적인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55km가 넘는 촬영 장소에 52개의 무대를 만들고 그 위에 130개가 넘는 세트장을 짓는 대규모 촬영 구역을 만들었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이제 제작자들의 그 대단한 것 노가다가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진짜. 대단하네요. 진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가는 그런 에피소드였고 또 보빈스키의 환상적인 서커스 장면 아시죠? 네. 뮤지컬 공연 장면도 네, 네. 그 장면들도 다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낸 장면이라고 하고 영화 속 74초 정도의 장면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무려 300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일주일간 작업했던 에피소드가 있고 스태프들이 일주일간 작업한 이런 에피소드는 세심하고도 규모 있는 작업으로 할리우드 스튜디오에서 유명한 일화로 남았다고 해요. 74초.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거의 실사 영화만큼이나 고생을 맞아요. 진짜 네. 많이 한 영화네. 이게 사진을 봤는데 진짜로 저희가 보는 것들이 보면은 그냥 사실 저희가 만들어진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세트장 보면 정말 세세한 디테일이 있고 이 세계가 좀 현실적이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 세계에 창조한 게 아니라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이게 장인 정신인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맞는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지만 아무래도 스톱모션이니까 이렇게 끊어서 네. 연결되잖아요. 네. 이런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공포 영화에서 효과적이래요. 아. 그래서 이 그 스톱모션 전문 네네. 그 스튜디오인 아. 라이카 스튜디오가 기괴한 명작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효과적이니까. 그 제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 클레이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 영상들이 되게 무섭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핑구도 무섭다고 하고 페트와 매트도 네. 좀 기괴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고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좀 거기서 오는 기시감이 있는 네 것 그런 같아요. 게 있나 맞아요. 봐요. 약간 사람이랑 닮았는데 움직임이 사람 같지 않으니까 아, 맞아요. 거기에서 오는 좀 부조화가 네, 있는 네. 것 근데 같아요. 그게 불쾌한 골짜기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갑자기. 이런 또 제작 방식이 작품의 좀 분위기를 더 살려주네요. 지금까지 라이카 스튜디오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담긴 두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이 영화의 별점과 한 줄 평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두 편의 영화를 다뤘으니까 그 중에서 더 선호하시는 작품을 꼽아주시면 되시고 한 줄 평과 별점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화의 별점이 5점 미만이다. 아쉬웠다면 펀치, 별점이 6점 이상이다. 영화가 취할 만큼 좋았다면 드렁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각자의 평을 들어볼까요? 저부터 할게요. 제 경우에는 유령신부를 뽑았고요. 10점 만점에 7점 드리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네. 좀 다크해서 저는 약간 그런 분위기의 작품들을 보다 보면 저까지 우울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자주 안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메시지와 여러 가지 묘사해주는 표현 방식들이 마음에 들어서 7점 드렸고요. 한 줄 평은 현실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팀버튼만의 감각이라고 할게요. 저는 코렐라인을 사실 어. 망설임 없이 뽑을 것 같고요. 네. 별점은 7.5점 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재밌게 봤고요. 한 줄 평은 아리게단 한상보다 달콤 씁쓸한 현실이 낫다고 믿으며 낫다고 믿으며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파피님은 어떤 영화 선택하시겠어요? 저도 코렐라인을 선택할 것 같고 8.5점 정도 오.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까지 막 주기적으로 계속 생각나는 영화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라서 그리고 뭐 한 줄 평으로 영화를 한 줄로 소개를 해보자면 정말 다채롭지만 굉장히 소름 돋고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인 진짜 독창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정말 독창적인 영화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한 가지를 꼽기 어려워서 두 가지의 별점을 말씀드리고 한 줄 네, 평을 네. 말씀드리고 좋아요. 싶어서 저는 코렐라인은 10점 드리고 싶고요. 대박. 그리고 유령신부는 9점인데 음. 한 줄 평은 유령신부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 한 줄 평은 팀버튼이 보여주는 음울하고 아름다운 동화 세계의 결정체. 좋네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어두운 세계를 독창적으로 창조하는 라이카 스튜디오의 작품들을 패널분들과 함께 즐겁게 살펴봤습니다. 라이카 스튜디오는 환상적이고 아름답기만 한 동화에서 벗어나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재미를 줄 수 있는 현실적이면서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을 선보입니다. 유령신부의 감독이기도 한 팀버튼이 생각하는 동화는 무섭고 추상적인 이야기. 아이들한테 동화가 삶이 추상적인 것을 알려주고 잘 모르고 있는 세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알려주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린 시절에 오싹한 이야기들을 찾아보던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오래간만에 섬뜩한 낯선 세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애니. 패널의 피타. 미아 파피였습니다. 다음에 만나요.